안녕하세요. 센TV 주식특강 수익을 말하다의 진행자 장현정입니다. 물건을 살 때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 그리고 신중하게 물건을 사는 사람들로요. 과연 둘 중에 어떤 유형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요? 바로 즉각적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인데요. 고민하지 않고 사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 않지만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신중파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많이 받아도 사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적다고 하네요. 주식은 우리가 어때요? 사기 전에 어떤 준비 없이 사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주식을 사게 되면 스트레스도 후회할 일도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요. 교과서만으로는 우리가 주식을 다 알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강의 첫 시간에 이런 명언을 해주신 김석일 소장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실 텐데요. 수익을 향해 가는 길에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는 이 시황계의 내비게이션이시죠.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김석일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벌 경제연구소 소장 김석일입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 소프트 패치로 많이 어지러웠는데요. 그새 벌써 종합주가 지수는 2180포인트, 7, 8%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 올라왔는데요. 우선은 종합지수 일봉을 좀 보면서 한번 좀 그동안의 흐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합주가 지수 일봉을 보시면은 우선 그 1차 소프트 패치 때는 한 2010년 5월부터 시작했죠. 2010년 한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까지 4개월이 진행됐었습니다. 밑에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고 위에 이제 그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그 다우지수 이제 8월달 시점을 놓고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5월에서 8월까지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오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점을 돌파 못하고 오히려 밑에 부분에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 올라오는 속도도 보시면은 지금 다우지수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죠.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 우선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 지금 70% 넘다 그랬죠. 자, 그 수출이 아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지금 6월 수출 실적도 무역 흑자가 33억 달러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이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FTA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결정 났듯이 한국, 유럽연합 FTA 뭐 이런 거 나오죠. 이제 한미 FTA도 앞두고 있고. 자, 이렇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 FTA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했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지수가 3월 달 그 조정 때도 보면은 200일선 찍었고요. 최근 5월이죠. 예, 5월 달 조정, 6월. 예, 6월 달 이제 그 2단 조정 때도 보면은 이제 더블 바닥 찍을 때도 보면 이제 200일선을 띄고 이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이제 하락 조정은 일단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는데, 하락 조정이 마무리돼서 지금 올라온 수치를 보면은 여기 지난 4월이죠. 지난 4월에 나타났던 여기가 하락 그 아일랜드 갭이었죠. 하락 아일랜드 갭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2180 지금 올라와서 조금 더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일단 7, 8%선에서는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우선 여기서 미국 증시보다 이제 한국 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하는 이유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을 지금 지지하면서 턴을 하는 모습이고, 60일선을 바로 뚫고 올라왔는데요. 일단 여기서 60일선을 바로 뚫은 모습은 과거 이제 그 1차 소프트 패치 상황보다 훨씬 더 지금 짧은 조정, 깊이가 이제 낮죠. 깊이가 낮고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일단은 그 삼성전자 차트를 보고 이제 다우 차트를 같이 보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200일선을 쭉 타고 이제 올라오는데요. 그 200일선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이 200일선의 의미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때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선으로 많이 삼고 있기 때문에 200일선을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5월, 6월달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0일선을 찍고 이제 턴했는데 다시 200일선을 한번 깨는 모습이 나오죠.
요때가 이제 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이제 실적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지하실 구경한 거죠. 자, 200일선을 깨고 한 번 더 추가 하락하면서 이제 지하실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번 금주 초죠. 월요일 날 보면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면서 갭이 나왔죠. 갭 상승이 나오면서 200일선을 바로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갭이 나왔는데, 여기 갭하고 여기 갭하고 하면 이것이 이제 상승 아일랜드가 될 이제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것이 상승 아일랜드가 되려면은 여기를 깨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대략 한 57, 8만 원 정도 사이가 되는데요. 여기가 87만 원 정도죠. 87만 원 정도고 여기가 한 85만 원 정도, 85만 5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갭을 메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이건 상승 아일랜드 갭이죠.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잘 보시세요. 삼성전자를 잘 보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재료가 많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기전자, 뭐 반도체, 정보통신이죠. IT 정보통신 이런 업종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여기 87만 원 요 부분만 잘 딛고 상승을 해준다라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장에서 좀 밀리긴 했죠. 오늘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다음 주는 이제 조정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재료가 많습니다. 다음 주에 좀 재료를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현재로서는 요돈 삼성전자가 이 갭만 안정적으로 메우지 않고 턴할 수 있다라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우 지수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요.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보시면은,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이번에 200일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하고 이제 턴했습니다.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7, 8%선까지 왔죠. 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을 깨고 이제 바로 턴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우 지수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잘 보시면은 1차 소프트 패치 당시의 일을 보면은, 자, 5월에서 8월까지 조정을 받는데요. 조정에서 반등 들어올 때 여기가 60일선입니다. 검은선 60일선인데, 이때 당시에는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재조정을 받았죠.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재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을 바로 돌파하고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돌파하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하고, 그러니까 2010년 5월, 8월 1차 소프트 패치 당시하고 현재 당시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이때 당시는 5월에서 8월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60일선을 뚫지 못하고 이제 얻어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약했죠. 근데 지금은 6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섰습니다. 6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섰기 때문에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소프트 패치, 지금 현재 우려했던 소프트 패치가 상당히 빨리 끝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주 재료가 뭐뭐 있나고 보면은, 우선은 유럽 국가의 신용 등급 강등. 자, 요것이 이제 또 이제 거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 은행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유럽은행 자,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죠. 일단 유럽에서는 재료가 이거 두 개가 있고, 미국으로 내려가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시즌이 들어오죠. 자, 어닝 시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이죠. 채무한도 증액 문제죠. 채무한도 증액 승인 문제. 자, 이것이 이제 유럽의 굵직한 재료 2개, 미국의 굵직한 재료 2개. 자, 이렇게 있죠. 여기서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주말에 뭐 실업률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가장 큰 재료가 이제 이거 2개입니다. 이거 2개인데, 일단 뭐 유럽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 이런 문제들은 일단 기존에 이제 계속 있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큰 조정의 뭐 빌미는 제공되진 않겠지만, 일단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이 문제는 어떤 형태든 간에 조정의 빌미는 줄는다고 봐야 되겠죠. 자, 조정의 빌미는 분명히 줄 것이고, 자, 어닝 시즌에 어차피 뭐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있으니까 요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등락이 있겠죠. 근데 일단 요 문제죠. 미국 채무한도 증액 승인 문제. 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일단은 뭐 2차 소프트 패치가 이제 나온다. 요 문제 하나하고 또 이제 디폴트 우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이제 그 7월 중순까지는 이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겠지만 이 미국 채무한도 증액 승인 문제 이 문제는 8월 그러니까 7월 말까지죠. 한도가 이제 8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한이 8월 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 7월 말까지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불거질 것이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불거지면은 실제로 채무한도 증액 승인 문제가 불거지면은 실제로 뭐 미국이 뭐 소프트 패치 뭐 디폴트 들어가느냐 일단은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불거짐으로 인해서 조정의 빌미는 된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조정이 좀 들어오는데 현재 업종별로 흐름을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순환매 형태가로 이제 많이 나오죠. 자, 순환매 형태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선은 박스권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확실하게 하반기 주도주로 매수를 해서 갈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되겠죠. 자, 저는 스타일이 박스권 매매 뭐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IT 일단 반도체 정보통신으로 보시면 되죠. 반도체 정보통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얘기 드렸던 뭐 4G 롱텀 에볼루션 업종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자, 지난주 강의할 때 제가 그 코카콜라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글로벌 브랜드, 다국적 기업, 국가 이걸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후반부에는 종목을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종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종목들 가장 핵심 종목이 이제 다국적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다국적 기업 지금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 관련주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자,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누누이 얘기했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성장한 회사들을 좀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테마주들 중에서도 좀 종목을 완전히 오늘은 오픈시킬 것입니다. 종목을 오픈시켜서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조종을 들어온다 하더라도 너무 뭐 불안해하거나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쪽에 몰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몰아서도 안 되고,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한 3개 업종으로 잡으셔가지고 종목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두 개 종목을 집중을 하지 마시고 좀 여러 개 종목을 가지고 분산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업종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한국 종합지수도 그렇고 미국 다우 존스 지수도 그렇고 지금 다 7, 8% 능선에 왔습니다. 7, 8% 능선에 왔기 때문에 뭐 다음 주든 다음 주든 어쨌든 7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7월 10월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이것과 미 채무한도 증액 승인 문제 이것도 이제 7월 중순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일정 부분 조정은 들어온다. 조정을 들어오는데 그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올 것이냐가 문제인데 일단 조정 폭을 떠나가지고 업종별로는 일단 그 하반기 주도주들은 조정폭이 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주도주들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부 조금씩 매수를 해나가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는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이 좀 증시가 동반 상승을 했죠. 물론 이제 뭐 강보합 정도로 상승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으면은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해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지금 오히려 3중 바닥을 찍으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이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음 주에 조정이 들어오는 게 맞다라면은 선침해죠. 달러에 대한 선침해. 그러면 이걸 달러에 대한 선침해인데 우선 달러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달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선은 달러가 강세로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달러가
강세로 간다. 달러로 강세로 가면은 일단 원자재는 하락한다는 얘기죠. 원자재는 하락이면은 뭐예요? 유가 하락이죠. 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럼 달러가 강세로 가면 또 하나는 뭐예요? 원달러 환율 상승, 약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 주식 매도 조정. 자, 이런 흐름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최근에는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면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 나왔죠. 급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세로 갈 이유가 없죠. 글로벌 증시가 화답을 했으니까. 그럼 글로벌 증시가 화답을 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상승, 강한 상승으로 돌렸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약의 경우 다음 주에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 있죠. 자, 7월 15일 날 미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예를 들어서 뭐 주초에 뭐 미국의 그러니까 유럽이죠. 유럽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채무한도 증액 승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됐다라면은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맞죠. 선침해죠. 자,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일단 유가는 하락이죠. 원달러 환율 상승 약세죠. 외국인 주식 매도 환차익이 나오죠. 그대로 들고 있으면은 그럼 오늘 또 외국인들은 약 5천억 정도의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은 주식을 한 5천억 정도 이상을 매수를 하면서 한국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218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다음 주에는 이러한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은 달러 강세, 달러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21선하고 61선입니다. 21선과 61선을 강하게 찍고 돌렸는데 분명히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할 만한 뭐 별다른 조항들이 없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으면은 뭐 다음 주를 염두에 둔 선침해라면은 달러가 강세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라면은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조정이 다음 주에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조정은 하락은 아니죠. 자, 반등은 어디까지나 반등이죠. 상승은 아니죠. 조정도 마찬가지죠. 조정은 어디까지나 조정이지 하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 조정이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종합지수 일봉을 잠깐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종합지수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1차 소프트 패치 때 당시죠. 1차 소프트 패치 때도 보면은 급반등이 나왔다가 급락 조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분명히 저점은 높이고 상승을 했지만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급락 조정이 한번 나왔죠. 보통 이제 이게 모든 악재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종합지수 일봉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한 번씩 이렇게 200일선, 여기서는 200일선 찍고 이제 턴하긴 했지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겠죠. 자, 조정 이후에, 사실 이거를 이제 뭐 엘리엇 파동, 뭐 맞진 않겠지만, 엘리엇 파동이 정 갖다 된다라면은 하락 A파, 반등 B파, 하락 C파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당히 이제 강한 모습, 돌파 다 했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는 크게 하락은 안 나오겠죠. 크게 하락은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악재가 또 갑자기 충격을 준다라면 일정 부분 조정은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60일선을 이제 깨고 돌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하죠. 60일선을 깨고 돌려주면은 마음 놓고 매수할 수가 있죠. 그러나 60일선 근처까지 올 때는 일단은 좀 업종별로 분할 매수 정도로 분할 매수 정도로 움직이시다가 만약에 60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좀 강하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또 지켜봐야 될 게 이것 말고 또 하나 있죠. 자,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건 달러 인덱스입니다. US 달러가 강세로 갈 것이냐 약세로 갈 것이냐. 만약에 지금 차트 모습처럼 지지를 하고 강세로 좀 더 추가 올라온다라면은 일단 조정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만약에 달러가 좀 약세로 다시 하락하여 움직인다라면은 뭐 좀 더 공격적인 매수를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이 차트는 채권 수익률 차트입니다. 채권 수익률 차트인데 우선은 잘 보시면은 미국채 10년 수익률도 상승을 하고 200일선을 돌파했다가 여기서 이제 정체하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한국 국채 수익률도 보시면은 지금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채권은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있죠. 외국인들이 5월 달에 한국 주식을, 6월이죠. 6월 달에 한국 주식을 매도한 액수가 1조 4천억 정도가 됐는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투기자분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나서 바깥으로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그랬죠. 그 자금 무슨 자금이다? 매수를 언제든지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온 거죠. 오늘 또 5천억 정도 들어왔죠. 자,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계속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한 게 뭡니까? 바로 이런 채권 쪽으로도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MF 쪽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선물 매도, 뭐 공매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이런 것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부동산, 채권, 딱 이거죠. 그래서 채권에서 부동산은 장기 투자 자금이지만 채권과 주식은 서로 왔다 갔다 왕래를 많이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국고채가 움직일 때는 주로, 상승할 때는 주로 큰 종목보다는 중소형주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같은 이 중소형주가 움직이면 당연히 누가 수익이 좋아요? 은행주가 수익이 좋잖아요. 증권주가 수익이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면은 일단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누가 좋아져요? 건설주가 좋아지죠. 그래서 대중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그냥 뭐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자금 흐름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금 흐름상으로 읽어보시면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만약에 다음 주 같은 경우 지금은 자 보시자고요. 지금은 200일선까지 올라온 상태죠. 수익률이 미국채 10년 수익률입니다.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살짝 이제 깬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여기서 방향을 어디로 트나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하락으로 전다. 즉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대형주가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올라오던 이 채권 수익률이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코스닥이 조정을 받겠죠. 채권 수익률이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은 조정은 들어오는 거 맞겠죠. 근데 여기서 조정 폭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다음 주에 다음 주 7월 15일 날 이제 재료가 많죠. 7월 15일을 기점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조정이 들어오는 건 분명하죠. 조정이 들어오는 건 분명한데 이 채권 수익률 조정 폭에 따라 가지고 어떤 업종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답이 나오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도 뭐 손을 대도 큰 문제는 없는 장세입니다. 근데 다음 주가 지금 이제 종합지수가 급등을 한 상태에서 코스닥도 급등을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중소형주를 확 매수했다가 채권이 흔들려 버리면은 중소형주 코스닥 급락이 나오겠죠. 단기 급락이 나오겠죠. 단기 급조정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매수하자마자 폭이 크죠.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는 지금 매수 시점은 아니죠. 그러면 다음 주 7월 한 중순쯤 가가지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다 싶으면은, 그리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업종이나 어떤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거의 보면 뭐 어떤 종목들이 움직여요?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 따지고 보면은 국제적인 이제 그룹들, 다국적 기업들 그런 것 내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소재 재료주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미세한 소재 재료 쪽에 복구가 지금 제일 느리고 있죠. 그것 때문에 수혜받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죠. 자, 원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유 차트인데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재료가 최근에 많이 움직였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카고 원유 옵션입니다. 전고점 돌파했는데 원유는 돌파를 못했죠. 전고점에서 한참 밑에 와 있죠. 그러니까 전고점이 거의 100달러점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95, 6 정도 와 있죠. 이게 이제 지난주 흐름입니다. 달러가 그렇게 강세로 갈 만한 여건이 아닌데 달러가 확 강세로 갔고 옵션이 급등했고, 근데 지금 원유 선물하고 원유 가격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옵션이 이제 단기 매매냐 아니냐 차이죠. 근데 제가 이 옵션에 대해서는, 원유에 대해서는 한번 좀 기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보시고 우선은 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이것도 보시자고요. 여기
좀 이 네모박스 쳐놓은 요 차트는 여기 옵션 차트를 확대해 놓은 건데, 요것이 이제 그 지지난주 금요일 6월 24일자입니다. 6월 24일자 아마 제가 지난주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200일선에서 원유 옵션은 단타 치고 나갔다. 차익 실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고 나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올라오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기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파동 끝났다 그랬죠. 한파동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4월 달입니다. 여기가 지금 4월이죠. 이 4월 이 상투에서 본격적으로 제가 예측했던 일이 나타났죠. 원유 매도가 급증했다라는 뭐 기사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원유 이제 선물 매도가 급증을 했는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 상태고,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한 양, 거의 10만 계약 정도, 뭐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지금 매도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원유 시장에서 옵션이나 선물을 움직일 정도의 힘이 있다라면 누구라 그랬어요? 투기자본이라 그랬죠. 투기자본들이 지금 4월달 이 상투에서 선물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유가는 상승하기가 어렵다. 물론 지금 200일선 찍고 반등, 200일선 찍고 반등 나온다 그랬죠. 지금 200일선 찍고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200일선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I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제 뭔 얘기를 하겠어요? 비축유 방출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그 6월 8일 날 오페크에서 증산 하부에 실패를 해가지고 $100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랬었죠. 자, 요 순서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2011년 2월부터 이제 서서히 재료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국제 투기 자본들이 의도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11년 2월 뉴욕 상업거래소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선물 증거금 인상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무슨 문제가 나와요? 미국에서 원유 투기 세력을 잡겠다. 그 얘기가 시작됐죠. 원유 투기 세력을 잡겠다 그러면서 뉴욕 상업거래소 WTI 선물 증거금을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입니다. 2011년 4월 달에는 미 사법부에서 유가 조작 세력을 조사하겠다고 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죠. 이것이 이제 유가의 이제 상투를 이제 만들었던 시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국제 투기 자본들이 뭐예요? 원유, 선물, 매도. 대량이죠. 이거 들어오고 옵션 들어왔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원유 풋옵션 매수를 했겠죠. 원유 풋옵션 매도와 원유 선물 매도를 쳐놓고, 물론 공매도도 들어와 있었겠죠. 해놓고 6월 8일이었죠. 6월 8일 자, 오페크를 활용해서, 즉 사우디아라비아를 내세워서 오페크를 움직여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증산 협의를 하려고 그랬었죠. 증산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증산 협의가 실패해서 유가가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아마 $100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일단 미국 정부에서 태스크포스 팀 구성하자마자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 공매도 이런 걸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원유 선물 매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만 계약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6월 8일 날 오페크를 활용해서 증산 협의를 유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유가를 단기 급락시키려고 그랬죠. 유가를 단기 급락시켜서 단기적으로 옵션이나 매도 선물 이런 거 다 수익을 내려고 그랬는데 증산 합의를 실패한 겁니다. 실패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6월 24일이죠. 6월 24일. 자, 일단
유가 급락에 실패를 했는데 유가가 반등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직 차익 실현을 안 했는데 어쨌든 한 번은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를 활용한 거예요? 6월 24일 국제에너지기구 IEA죠. 국제에너지기구를 내세워서 뭔 일이 벌어져요? 비축유 방출하겠다. 비축유 방출 문제가 나오죠. 이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까 좀 전에 그 유가 옵션 차트 보여줬던 6월 24일 맞죠? 금요일 날 딱 200일선에 딱 다 상태에서 꼬리 들면서 올라왔죠. 딱 이날 IEA에서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비축유 방출한다 그러고 유가를 급락시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옵션은 200일선을 대놓고 청산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선물 매도층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기자본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유가를 끌어내려야 안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오면은 비축유 방출 얘기 계속 나오면 되죠. 그래도 더 올라오면은 결국은 뭡니까?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뭐 비축유 방출 한국 쭉 계속 나오면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재료는 뭐가 있어요? 12월이죠. 지금 오페크 회의가 여기서 그렇죠. 6월 8일 날 증산합의 실패했던 것이 이제 회의가 12월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이전에 뭐 유가가 매일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반등은 올라올 수 있겠죠. 반등은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일단 큰 흐름 자체적으로는 유가는 어떻게 된다? 하락 기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유가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채권입니다. 채권도 어떤 쪽에서 자금이 나오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업종이 업종은 아니죠. 움직이는 그 대형주가 움직일 것이냐, 중소형주, 코스닥이 움직일 것이냐 이것이 있듯이 원유도 마찬가지죠. 원유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유가 관련주와 IT 정보통신 어느 쪽이 올라가고 내려갈 것이냐가 결정이 나죠. 만약에 유가가 상승한다고 판단되면은 뭘로 들어가야 돼요? 조선정유화학이죠. 근데 유가가 하락한다고 판단되면 뭘로 들어가야 돼요? IT 정보통신, 자동차. 물론 자동차는 아무 상관없이 올라가야 되겠지만 자동차 뭐 이런 업종이 되겠죠. 그래서 유가 예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가도 여러분들이 200일선을 거의 대부분의 지표들이 200일선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200일선을 깨고 내려오는지 올라가는지 이걸 잘 판단하시고 언제든 간에 일단 저는 유가는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적으로 방향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뭡니까? 고유가 관련주들은 매도를 하자 이겁니다. 고유가 관련주는 매도를 하고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동안 바닥에서 겪던 그러니까 반도체, LED, OLED, AM/OLED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하고 그 다음에 포지, 롱텀 에볼루션 관련주들, 상용화 앞두고 있죠. 이런 종목들.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가자. 그 다음에 뭡니까? 꾸준히 유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고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꾸준히 상승해야 될 게 뭡니까? 2010년대 최고 한국 증시 주도주, 자동차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릴 종목들인데 뭐였냐면은 해외 진출해서 다국적 기업으로 커나가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은 환율이 어떻든 유가가 어떻든 종합지수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이웨이죠. 나름대로 자기 길 가는 겁니다. 왜? 수익이 좋으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결론은 자, 제가 그 도요타 자동차 차트하고 이제 니케이 차트하고 니케이 지수 차트하고 많이 비교해 줬죠. 무슨 뜻이에요? 니케이 지수 차트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어때요? 도요타 자동차는 계속 올라왔었죠. 이것이 뭡니까?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에서든 간에 실적이 수반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종목을 그동안에 제가 이제 초기 강의 때부터 화학업종을 4개 분류로 나눠줬었죠. 4개 분류를 얘기하면서 어떤 종목 얘기했어요? OCI, LG화학, SKC, 제일모직 이 종목들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화학주도 같은 화학주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화학주, 우리 한국 증시가 지금 앞으로 이제 주도해 나갈 업종들이 뭡니까? 기계, 소재 재료입니다. 근데 화학주들 중에서 소재 재료주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일이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 자료 그대로 해서 다음 장 자료 2장을
다음 강의 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화학업종, 이제 세분화라는 제목을 했는데, 우선 화학업종을 분류를 하다 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유가와 상관없는 화학주들이 많습니다. 그 조식을 첫 번째로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 소재주를 먼저 보면은, 타이어 관련주가 있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소재 관련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어 관련주에는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지금 보면은,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가 전고점 돌파하고 있죠. 동아 타이어도 요번 주에 전고점 돌파했죠. 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는 누구예요? 2차 전지 대표주 LG화학이죠. 그 다음에 후성은 반도체 특수가스 2차 전지용 전해질. 요것도 있죠. 요런 것들이 이제 뭐가 높아요?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높죠. 그래서 후성.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애경유화 이런 종목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소재주에서는 코오롱인더, 산업자재, 화학소재, 필름, 전자재료, 패션, 의류소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하고 똑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이제 제일모직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회사들이죠. 사업 다각화에 성공해서 어느 한쪽, 즉 유가가 하락을 해서 화학 쪽에 실적이 조금 떨어져도 뭐가 받쳐줘요? 필름, 전자재료 쪽에서 맞춰주죠. 그래서 크게 실적이 흔들리지 않는다. 코오롱인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오롱인더가 거의 최근에 보면 계속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과거에 생각하면 누구랑 비슷해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생각하면 되죠. 삼성전자는 반도체, 정보통신, 가전 이런 식으로 LCD 이런 식으로 딱 분포되어 있죠.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할 때도 그렇고 그전 하락할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LG전자는 하락할 때 급락이 큽니다. 왜 그래요? 업종 포트폴리오 구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오롱인더 같이 코오롱인더나 제일모직 이런 종목들 이렇게 업종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되어 있는 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삼용화학도 있죠. 자, 이것이 뭐예요? 이 종목들,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동아타이어, 금호타이어, LG화학, 후성,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애경유화학, 코오롱인더, 삼용화학. 이 종목들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화학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종목들이 화학주냐? 아니죠. 별도로 분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태양광 발전에는 누가 있어요? 폴리실리콘의 OCI. 태양광 반도체, 그러니까 태양광과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하고 있죠. KCC, 삼성정유랑, SK케미칼, 하나케미칼. 그 다음 태양전지 재료, BIPV에서 보면은 SKC, 태양전지 재료, SKC 매출의 약 50%가 태양전지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KC 같은 경우도 업종 전환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그랬죠. 그 다음 LG하우시스, BIPV라고 해서 건물 일체형 시스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아마 지금 롯데 롯데건설에서 아마 이것을 하는 걸로 아마 좀 아직 파악은 완전히 못됐지만 아마 그쪽에서부터 이제 실시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이제 나중에 대형 건물 질 때 이제 나올 얘기들인데 아직까지는 매출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역시 태양광 발전이죠. 화학하고는 조금 별개죠. 전자재료 제일모직. 자, 차세대 디스플레이. 지금 최근에 아몰레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아몰레드 테마주 하면 누구예요? 삼성, SDI, SFA, 뭐 주성엔진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SNU 이런 것들. 전자재료 신소재, 패션, 빈폴, 중국 진출.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진출을 해서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전자재료 매출이 훨씬 더 많죠. 전자재료에 가깝지 화학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자재료에 이제 제일모직, 그 다음 화장품으로 가면은 아모레 퍼시픽, 중국 및 아시아 진출, 프랑스, 미국 등 글로벌 브랜드 사업 확대 추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 글씨로 제가 따로 해놨는데 글로벌 브랜드, 다국적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은 건 다 아시죠? 인구도 적습니다. 한계죠. 근데 해외로 나가야 되죠. 특히 어디로 가야 돼요? 중국, 인도 진출은 기본이죠. 그리고 유럽, 북미 다 나가야 되죠.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 사업 확대는 이런 아모레 퍼시픽 같은 회사들은 한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세요. 계속 꾸준하게 주봉으로 보면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겁니다. 웅진코웨이, 정수기, 미국 진출 했었죠? 근데 지금은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했고 네덜란드 물류기지. 자, 화장품 중국 진출. 물론 여기서는 수익률이 좀 약합니다. 근데 정수기에서 미국, 중국 이런 외국 매출이 거의 뭐 1년간 100% 이상 나오는 정도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이런 회사들, 해외 진출해서 성공한 회사들, 매출이 올라갈래? 안 올라가네?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LG생활건강, 생활용품, 화장품 중국 진출, 음료사업.
한국화성, 한국홀마. 사실 이런 업종들이, 이런 종목들이 다 뭡니까? 지금 화학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부가 가치, S오일, 항공유, 휘발유.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가 높죠. SK이노베이션은 무연휘발유 2차 전지를 하고 있죠. GS칼텍 GS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GS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죠. 실제 이것들은 화학주가 맞죠. 화학주가 맞는데 제가 왜 이걸 넣어놨냐면은 일단 이렇게 항공유 휘발유로 이제 부가가치 높은 업종으로 이제 전환하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넣었는데 실제로 만약에 유가가 하락을 하는 게 맞다라면은 요 종목은 안 됩니다. 이 종목들은 매도가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룹지사죠. 효성은 풍력 관련주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화학주와 별개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얘기하는 화학주 매도는 일반 화학주 그리고 확실하게 유가가 하락한다라면은 S오일, SK이노베이션, GS 같은 종목들도 매도를 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실적을 한번 점검해봐 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그때 가서 다시 매수해도 되는 거죠. 자,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브랜드 기업, 중국 진출 기업 한번 훑어보면은 다국적 기업으로는 누가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있고 웅진코베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브랜드 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 한국타이어 지금 웬만한 그 자동차 회사에 다 납품이 들어가죠. LG화학,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3위죠. 제일모직, LG생활건강, 송원산업, 국도화학 이런 종목들은 다 중국 진출한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보다 우리 인구가 지금 5천만이죠. 중국 인구가 13억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어떤 정책으로 가요? 수출 정책보다는 내수 진작 정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업종은 의미가 없다. 업종보다도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내용을 잘 파악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일단 화학주를 이제 전적으로 세분화시켰는데 다음 주에 오늘 다시 한번 해드리고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테마, 하반기 테마가 될 만한 종목하고 추천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1년 하반기 테마주와 이제 관심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죠. 여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부하이텍이 있고, 코스닥에서는 시그네틱, 네페스, STS 반도체, 리노공업, 하나마이크론, 고영. 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단기 바닥에서 올라올 때 다 같이 이제 상승한 동반, 이제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이죠. 자, 이 종목들 있고, 그 다음에 OLED와 AMOLED, 하반기 스마트 TV와 스마트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4G, 롱텀 에볼루션,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DI, LG전자, LG디스플레이, 제일모직, 코오롱.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SFA, 주성엔지니어링, 덕산아이메탈, 아바코, 톱텍, 실리콘웍스. 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 LED 조명. 유럽연합은 2012년까지 모든 백열등 퇴출, 백열등이 55%고 형광등이 42%인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백열등 55% 싹 없애고 뭘로 다 갈아치운다? LED 조명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LED 조명이 하반기에 본격적인 테마주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명에 가장 강한 회사가 누구예요? 서울반도체. 그 다음에 금호전기 이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기, LG이노텍, 금호전기, 한솔테크닉스, 광전자 있고 서울반도체, 우리TI, 루멘스 있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은 계속 테마가 이어집니다. 아직까지. 근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주가 조작이니 뭐 이제 허위 공시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아주 우량주 몇 개만 골라놨습니다. OCI, SKC, 웅진에너지. 코스닥에서는 OCI 머티리얼즈, S에너지. 이 정도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G, LTE, 상용화, 차세대 신규 투자하고 있죠. 4세대 신규 투자하고 있는 거죠. 저포, 고배당, 지하실까지 하락했었던 종목들이죠. 퍼가 보통 SK텔레콤하고 KT 같은 경우에는 퍼가 6, 7배 정도죠. 배당은 거의 한 5, 6배 정도 배당이 나가죠. 그러니까 추가 하락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배당으로도 투자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죠. SK텔레콤, KT, LG U+, 이수 페타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이노와이어, 와이솔. 자, 오늘 보니까 KT가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SK텔레콤은 뭡니까? 하이닉스 인수 문제로 좀 급락이 나왔죠. 자,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 뭘 해라? 매수를 해라. 요번 이제 이 강의 지금 하고 나서 강의하는 도중에 지금 조정이 좀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은. 그럼 다음 주쯤 되면은 아마 조정이 좀 들어와 있을 거예요. 매수 시점이죠. 좋죠.
자동차 부품 글로벌 브랜드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핵심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다국적 기업 이겁니다.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은 한국, 한율, 채권이 뭐니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이 마이웨이입니다.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있고 코스피에서는 한국타이어, 넥슨타이어, 코오롱인더, 화신, 세방전지, 동양기전, SL, 동양기전입니다. SL이 있는데 코스닥은 다 빼버렸습니다. 왜? 그동안에 1차 협력사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수익률도 좋아졌는데 최근에 현대차에서 마진율을 좀 낮췄죠. 그렇다면 그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도 올라왔었어요.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 종목들보다는 상승률이 높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얘기했던 이 코스닥, 이제 현대차, 협력사 이런 종목들 다 매도 치시고 기존 이쪽으로 옮겨가세요. 전기차, 2차전지, 하이브리드카, 요거는 연초에 테마 가능성이 높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형성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테마주에 보면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 후성, 삼성화학, S&T, 대우, 세방전지, 한국단자 이것이 거래소 종목이고 코스닥에서는 테크노, 세미캠, 아트라스 BX, ENF 요 정도만 보셔도 될 겁니다. 많은 종목 볼 필요 없죠. 이렇게 좀 우량주, 실적이 좋은 회사들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 글로벌 브랜드 다국적 기업, 중장기 투자 유망한 종목들 뭐가 있느냐. 자, 우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현대 기아차.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죠. 현대 모비스. 그 다음 LG화학. LG화학도 지금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2차전지 납품 들어가고 있죠. 삼성, LG전자. 삼성, LG전자. 그 다음 OCI.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시리콘 세계 3대 회사에 들어가 있죠. 포스코. 포스코도 지금 해외 진출하고 있죠. 그 다음 농심. 농심은 여러분들이 그냥 신라면 딱 나오죠. 신라면밖에 모르죠. 이 신라면이 지금 세계 10개국 이상의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환율을 얘기할 때 보면은 빅맥 지수, 라떼 지수 이런 게 있죠. 농심에서 신라면 지수라고 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나름대로 이제 농심 신라면 이 브랜드를 세계 브랜드로 가져가기 위해서 농심에서 신라면 지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있죠. NC소프트 잘 아시다시피 게임, 온라인 게임 최강자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웅진코웨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공부할 때 지금은 개별 종목식으로 분석을 해갖고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국적 기업, 즉 세계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잘 잡아내가지고 실적을 확인해서 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다음 주에 강의 때 방금 했던 이 화학주 세분하고 지금 이 하반기 테마주와 관심주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 일단은 저희 회사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전화번호는 한국 글로벌 경제연구소 02-2653-8486번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 종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도 잘 들으셨죠? 이 수많은 정보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만 콕콕 집어주시는 명쾌한 강의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장세가 시작됐습니다. 후끈 달아오르는 여름 날씨처럼 우리 장도 활발하게 오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소중한 강의해주신 김석일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